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2위 업체 요기요에 4조 8천억 원에 인수됩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육박하게 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생 금융상품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와 은행들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에 단독 추천되며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한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치열한 경쟁자였던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금액이 우리 돈으로 4조 8천억 원, 국내 인터넷 기업 인수합병 중 최대 규모입니다. 첫 소식 황인표 기자입니다.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의 모의사인 독일 업체 DH 딜리버리 히어로가 1위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H는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 가치를 40억 달러, 우리 돈 4조 7,500억 원으로 평가하고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봉진 대표를 포함한 우아한 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나머지 13% 지분은 나중에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이번 인수합병이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또 싱가포르의 50대 50 지분으로 합작회사 우아 DH 아시아를 차려 동남아시아 배달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회사의 회장을 맡아 앞으로 동남아시아 배달앱 사업 전반을 이끌 계획입니다. 독일 DH는 아시아 시장에서 김 대표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독자 운영 체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또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00억 원의 혁신 기금을 만들어 한국에서 성공한 음식점이 해외로 진출할 때 시장 조사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두 회사가 손을 합치면서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딜리버리 히어로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이번 합병 성사의 관건인데요. 장지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번 인수합병으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네, 사실상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요기요도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 배달통, 2016년엔 G마켓 배달 운영사인 엔팟, 2017년엔 푸드플라이를 각각 인수했습니다. 여기에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겠다고 한 건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배달 서비스 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55%, 요기요가 33%, 나머지가 배달통입니다. 배달앱 이용자 수는 지난 2013년 87만 명에서 2015년 1,046만 명, 올해는 2,500만 명으로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쿠팡이나 카카오가 시장에 진출하긴 했지만 아직 사업 초기라 점유율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독과점이라 볼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수를 승인해 줄지가 미지수네요. 네, 공정위는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 기업 인수합병을 할 때 이를 심사해서 승인을 해주는데요. 자산이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지분 2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심사 대상이 됩니다. 앞서 2016년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시장 지배력 확대를 이유로 M&A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별도의 법인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고 따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 창업주인 김봉진 대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네, 김 대표는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와 함께 지분 50대 50씩 투자해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를 세우고 아시아 지역 경영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앞서 잠깐 나왔던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경영진 지분 13%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분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그 전환된 지분이 싱가포르 합작사를 만드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생금융 상품 키코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11년 만에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습니다. 임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키코 제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상을 권고하고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배상 비율은 손실의 최소 15%에서 최대 41%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고자 6개 은행에 대하여 최저 15에서 최고 41%의 배상 비율을 권고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은 은행이 판매한 환해지 상품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배상을 받게 될 기업들은 일성 하이스코, 남아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제영솔루텍 등 4개 회사입니다. 41%를 적용받는 A기업은 손실액 102억 원 가운데 42억 원을, 20%를 적용받는 B기업은 7억 원을, 그리고 15%가 적용되는 C기업은 66억 원의 배상액이 각각 결정됐습니다. 금감원의 분장 조정 결과에 따라 은행별 배상액도 확정됐습니다. 6개 은행의 배상액은 총 255억 원으로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등의 순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 조정 결과를 해당 은행과 기업들에게 통보했으며 양측은 20일 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에 환해지 외환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자 이 상품에 가입한 700여 개 기업들이 3조 원대의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을 통해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인정했었습니다. SSNBC 임종윤입니다. 이번 배상 권고는 키코 사태에 관해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인정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은행들이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입니다. 손서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우선 배상 비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배상 비율을 최대 41%로 봤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된 거죠? 네, 이번에 조정 대상 피해 기업 이제 총 4곳인데요. 기업별로 보면 최대치가 41%긴 하지만 배상 비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한 곳의 배상 비율은 41%였지만 또 다른 기업의 배상 비율은 또 15%로 책정이 됐고요. 4개 기업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보면 배상 비율은 23%입니다. 금감원은 이 배상의 근거를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불안전 판매 기본 배상 비율을 30%로 두고 기업별로 가중과 가감 사유를 각각 적용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은행 측 과실에 해당된다면 30%보다 높게 배상 비율을 책정했고 기업의 과실에 해당되면 30% 아래로 배상 비율을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4개 업체에 대한 배상 권고안이 확정된 거고 앞으로 추가 분쟁 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금감원도 여기에 대비를 해서 지금 추가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배상이 가능한 업체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추가 배상 조정과 관련해서 은행들과 협의해서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미 수차례 또 협의를 해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분쟁 조정 대상은 키코 계약을 체결한 기업 732곳 중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고 오버했지나 불안전 판매가 확인된 곳으로 한정을 하게 되는데 150곳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안을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네, 금감원의 이제 분쟁 조정 권고안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을 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따라 사실 이번 이 조정안은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권고안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이번 배상 권고 대상인 은행들은
하나같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안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배상 자체가 배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또 배상 비율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 추가 조정 대상 기업들의 배상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만큼 각 은행 이사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으로 조용병 현 회장이 연임됐습니다. 연임 성공으로 2017년 3월 취임한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신한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포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 민정기 전 BNP 파리바 자산운용 사장 등 5명의 후보를 면접하고 조용병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임 성공으로 2017년 3월 취임한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조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발군의 실력을 올려 연임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습니다. 회추위 역시 연임 결정 배경으로 재임 기간 리딩뱅크 자리에 올려놨다는 점 등 뛰어난 실력을 꼽았습니다. 워낙 상황이 요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 연임이 신한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추위는 법적 리스크 문제는 충분히 따져봤고 이사회가 컨틴전시 플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신한금융은 안팎의 우려에도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신한지주 본사에서 회추위 전반을 지켜봤는데 이 조용병 회장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고요? 맞습니다. 오전부터 신한금융 회장 후보 면접이 있었는데요. 조 회장은 면접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면접 보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조 회장의 연임은 상당 부분 예견이 돼 왔습니다.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신한금융은 비은행권 부문을 강화해서 수익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잃었던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해서 1년째 수성하고 있습니다. 네, 연임은 결정됐는데 그래도 불안하다, 내지는 좀 걱정스럽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한금융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 걱정스러운 이유가 바로 채용 비리 때문인데요.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오는데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연임에는 사실상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신한금융이 경영진으로 배제하는 인물은 이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만우 회추위원장도 이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했고 법적 구속이 될 경우에 이 대응 방안도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 그리고 상고를 거칠 경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 회장이 3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채용 비리 이외에 신한금융이 당면한 과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신한금융이 신남방 지역이죠.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집중 진출해 있는데 신남방 지역의 자산은 약 9조 원으로 그룹 전체 글로벌 자산의 2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크게 적자를 내면서 고전하고 있어서 글로벌 진출도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공통된 질문 중 하나가 금융권의 젠더 불균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였는데요. 창구에는 여성 직원이 많지만 정작 여성 임원을 금융권에서 보는 것은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한금융은 지난 3월 이 여성과 영웅을 합성한 쉬어로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서 조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한 건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인 만큼 이 견고한 금융권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리딩뱅크의 역할이 아직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서 배달의 1, 2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늘리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새 판짜기의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강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은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탈리아 출신의 최고 재무 책임자를 영입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앞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나이키와 월마트 출신의 재무 전문가를 속속 영입하며 추가 투자 유치 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더 좋은 고객 경험에서 혁신의 힘을 보태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가 있으면 한국이 아니고 세계 어디서라도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3,700억 원가량의 운영 자금을 확보한 위메프는 내년 말까지 상품 기획자 MD 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MD를 확보하는 게 이커머스만의 경쟁력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외부 인사 영입과 이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판매자들을 상대로 한 시스템 개편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티모는 내년 1월부터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춰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픈마켓 부문에서 나오는 비용 누수를 최소화하고 또 보다 효율적인 판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수료 과금 대상의 폭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경쟁에 뒤늦게 합류한 유통 대기업들도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 반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요가 꺾인 가운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판매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수요 채널을 확보해 나가는 이커머스들이 주로 자본력을 가진 상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 이커머스를 장악한 뚜렷한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제 산업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내용인데요. 기아차 인근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기아차의 인근 협상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오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찬성이 43.9%, 반대가 56%로 부결됐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반대한 인원이 15,000여 명으로 찬성 인원보다 약 4,000명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0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 등 분규 없이 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부결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노조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신임 집행부는 임금협상에서 우리 사주 15주를 얻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걸었었는데요. 잠정 합의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아차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임금협상을 통해 우리 사주 15주를 받았다며 불만 정서가 퍼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본급 4만 원 인상, 상여금의 150%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 잠정 합의안이 결국 부결된 겁니다. 기아차 노조는 새 안을 마련해 조만간 다시 교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21개월간의 갈등 끝에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에 직격탄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4% 오르면서 217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충격을 많이 받았던 만큼 긍정적인 전망이 크게 반영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출 감소율을 보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은 6%대, 독일은 5%대, 홍콩과 일본은 4%대 감소율을 기록한 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게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6.8%로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기업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 합의는 우리 경제에 큰 호재란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그간 수출 부진, 금융시장 불안, 경제 심리 위축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수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삼성이 중국 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미중 무역 협상 합의, 한중 관계 변화,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반도체 이 공장에 9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시안 공장은 삼성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입니다. 대규모 추가 투자를 통해 삼성은 3차원 V 낸드 플래시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5세대 스마트폰 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 회복에 대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경기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낸드 가격은 지난 5월까지 낮게 유지되다가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미리 점칠 수 있는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도 내년 608억 달러, 2021년에는 668억 달러까지 오르면서 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우리 삼성 제품이라는 거죠. 시안이 낸드 플래시 공장을 그렇게 확장을 하는 게 결국 중국 수요를 보고 하는 건데 미중 관계가 지금보다 개선이 되면은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이 늘어나잖아요. 여기에 대외 여건도 전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중 무역 합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는 다른 반도체 업체의 도미노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복합 결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겐 좋은 소식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마일리지 복합 결제는 항공권을 살 때 현금과 카드 그리고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류 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복합 결제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입니다. 복합 결제 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노선과 예약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복합 결제 서비스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11월 중으로 복합 결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인데요. 서비스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고 이후 안정화 작업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외에 바뀐 게 마일리지 적립률과 공제 기준도 개편됐죠?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1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은 적립률을 최하 25%까지로 낮췄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가운데 6개 예약 등급은 현행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더 세분화됐는데요. 현재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는데 앞으로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 운항 거리별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은 공제율을 낮추고 먼 곳은 공제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또 우수회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건설을 상장 폐지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두산건설을 모회사 두산중공업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구상인데요. 두산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입장이지만 궁여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한 해 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자회사 두산건설의 부실사업 대규모 손실 인식과 영업 부진 등에 따른 영향입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를 감안했을 때 두산건설이 불안해지면 모회사 두산중공업과 지주사 두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건설의 재무구조 악화로 지난 상반기에 두산과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두산은 두산건설의 상장 폐지가 두산중공업의 사업 다변화, 재무구조 개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선제적 차원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일 주주 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사결정 간소화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 강화, 사업적 시너지 창출, 그리고 중장기 전략 수립에 있어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궁여지책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형 성장이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그 BEP를 맞추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줄이는 거고 100% 성장으로 있으면 100% 자회사 합병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간소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두산중공업은 주식 공개 매수를 시작으로 두산건설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내년 2월 주주총회 승인, 3월 주식 교환 등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두산건설은 상장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미래에셋은 네이버 파이낸셜에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사상 최대 투자 규모인 8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42만 8,572주를 신주 발행해 미래에셋 대우, 미래에셋 캐피탈, 미래에셋 생명, 미래에셋 펀드 서비스에 제3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증자 후 지분 비율은 네이버 70%, 미래에셋 30%가 되며 단순 계산한 회사 가치는 2조 6,642억 원에 달합니다. 미래에셋은 이번 대규모 투자에 대해 네이버 파이낸셜의 미래 성장성과 잠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과 네이버는 지난 2017년 6월 상호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휴전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부도위원 지표가 최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 국채 5년물에 대한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별 기준으로 2007년 10월 29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것은 해당 국가, 기업의 부도 위험이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이 회복하면서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 오고 있지만 저녁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경북 북부와 전북 지역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 양은 5mm 내외, 눈의 양은 1cm 내외로 많진 않지만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을 잘 해주셔야겠고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로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고요. 낮에는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3도 선으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강릉 9도, 속초는 8도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광주 3도, 대구 1도로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광주 9도, 대구 10도로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